별을 삼킨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합평자와 악운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친구 사이로 한 스승 밑에서 함께 학문을 닦고 배웠습니다. 합평자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지요. 아군악은 합평자에 비하면 재주와 지혜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으며 합평자는 아군악의 공부를 잘 도와주었지요. 그리하여 아군악도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 합평자만큼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과거를 볼 때마다 아깝게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결국 합평자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군악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았지만 합평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부인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돈이 없어 남편의 장례조차 치를 수가 없었지요. 아군악은 주머니에 돈을 털어 친구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합평자의 아내와 자식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콩 한 알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친구의 식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쌀이 들어오면 언제나 절반을 뚝 떼어 그 집에 가져다 주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합평자의 식구들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군악을 칭찬하며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지요. 합평자의 식구들까지 돌보기 때문에 아군악은 그 전보다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군악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탄식하였지요.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구나. 양식이 떨어졌으니 또 어딜 가서 구하지? 아군악은 땅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합평자는 나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학문이 깊은 선비였어. 그런데도 끝내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지.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장사길로 나서는 것이야. 그럼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 아군악은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지요. 반년 뒤 양식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군악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남경에 갔다가 객점에 들렀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데 객점 안에 있는 한 사내가 눈에 띄었지요. 사내는 키가 크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객점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음식이 나오자 아군악은 사내를 불렀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같이 하셔요. 아군악은 사내를 앞자리에 앉히고는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었지요. 음식은 금방 다 없어졌습니다. 몹시 시장하셨군요. 좀 더 시킬까요? 아군악은 사내의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 주인을 불러 음식 2인분을 더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그 음식마저 순식간에 먹어치웠지요. 아군악은 계속해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사내는 군말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엄청난 대식가였지요. 이제야 배가 부르군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보기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군악은 사내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음식을 드시는 걸 보니 힘 꽤나 쓰는 장사 같으신데
집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저는 집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지요. 사내는 알쏭달쏭한 말만 했습니다. 아군학이 객점에서 나오자 사내는 아군학을 졸졸 따라왔지요. 아군학은 사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줬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당신은 곧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신을 도와주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군학은 그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를 데리고 여행을 하기로 하였지요. 온종일 걸은 두 사람은 날이 저물자 객점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셔야지요. 아예 10인분을 시킬까요? 아군학이 묻자 사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혼자 드십시오. 저는 한 달에 2번만 저녁을 먹습니다. 아군학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며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배에 짐을 싣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높아져 배가 뒤집히고 두 사람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아군학은 헤엄을 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내가 다가오더니 아군학을 등에 업었지요. 그리고 파도를 헤치고 순식간에 육지로 갔습니다. 잠시 뒤 태풍이 물러가고 강물이 잔잔해졌습니다. 사내는 벼랑간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배 한 척을 끌고 나왔습니다. 사내는 아군학을 배에 태워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사내는 물속에서 아군학의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물속을 몇 번 들락날락하며 물에 가라앉은 그의 짐을 모두 건져주었지요. 아군학은 사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벌써 물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잃어버린 물건까지 찾아주시다니요. 사내는 강을 다 건너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헤어지지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고맙지요. 그런데 마땅히 갈 곳이 없으시면 저랑 같이 다니세요. 아군학은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사내는 어쩔 수 없이 아군학과 함께 갔습니다. 10여일이 지났지요. 사내는 식사할 때가 되었다고 또다시 밥을 아주 많이 먹었지요. 여러 날이 지난 뒤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헤어지도록 하지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장사를 마치면 함께 제 고향으로 갑시다. 아군학은 또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그때는 여름 한낮으로 하늘에는 먹구름이 뒤덮여 있었지요. 한바탕 비가 쏟아지려는지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아군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중얼했습니다. 먹구름이 꼭 솜 이불 같네. 저 속에 누워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나도 하늘 위에 올라가고 싶구나. 사내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름 속에 누워있고 싶으세요? 소원대로 해드릴까요? 잠시 뒤 아군학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발을 딛고 있는 곳엔
맨 땅이 아니라 푹신푹신한 구름이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지요. 별이 촘촘히 하늘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군악은 손을 뻗어 별을 만져보았지요. 큰 별은 단단히 박혀 있는데 작은 별은 손으로 건드리니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래서 아군악은 작은 별 하나를 따서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아군악은 구름을 헤치고 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넓은 바다가 보이고 콩알만한 섬이 보였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눈앞이 아찔하였지요. 그때 하늘 저편에서 용 2마리가 끄는 수레가 다가왔습니다. 수레에는 큰 독이 실려 있고 그 독 속에는 물이 가득하였지요. 조금 뒤 수십 명의 사람이 나타나 독 앞에 둘러섰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그릇을 퍼내어 구름에 끼얹었습니다. 아그낙은 그들 가운데에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도 아그낙을 보고 빙그레 웃었지요. 그때 사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그낙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요?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사내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군악에게 다가와서 그릇 하나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인간 세상에 큰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물을 퍼서 구름에 뿌리세요. 아군악은 그릇으로 물을 떠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가 내 고향이지? 저쪽에 가서 물을 뿌려야겠다. 아군악은 고향이라 여겨지는 곳에 계속 물을 끼얹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사내가 아군악에게 말하였지요. 이젠 정말 헤어질 때가 되었군요. 지난번에 제가 왜 방랑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지요.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뇌신이었습니다. 비를 잘못 뿌린 죄로 인간 세상으로 3년 동안 유배를 떠나야 하였지요. 이제 그 3년이 다 되어 당신과 작별해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사내는 수레에 동여맨 밧줄을 아군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라고요? 겁내실 것 없습니다. 밧줄을 잡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내의 말대로 밧줄을 잡자 어느새 땅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향 마을 들판이었지요. 고향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고생을 했는데 모처럼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지요. 이웃 마을은 비가 조금 오다 그쳤대요. 우리 고을에서는 우리 마을만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군악은 아내의 말을 듣고 혼자 방긋 웃었습니다. 내가 비를 내렸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겠지. 아군악은 주머니에서 별을 꺼냈습니다. 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별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밤에는 온 집안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아군악은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별을 보여주고 빛 아래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는 아군악의 아내가 별이 있는 방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별이 반딧불만큼 작아지더니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작은 별이 아내의 입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뱉으려고 했지만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린 뒤였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별이 반딧불만큼 작아지고 그 별을
아내가 삼키다니. 그날 밤 아군악의 꿈에 친구 합병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랜만이지. 자네는 살아서도 나를 잘 돌보아 주더니 내가 죽은 뒤에는 내 가족을 보살피고 있군 그래. 나는 자네가 베풀어준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야. 나는 죽어서 소미성이라는 별로 다시 태어났다네. 그리고 자네와 나의 질긴 인연으로 자네가 하늘에 와서 나를 따가지고 내려갔지. 앞으로 나는 자네 아들로 태어나 자네가 베풀어준 은혜를 갚겠네. 잠이 깬 아군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아내는 아기를 베게 되었지요. 아이를 낳을 때 역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이 집 안에 있을 때처럼 온 방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아군악의 아들은 재주와 지혜가 남달리 뛰어나 16살에 진사시험에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술 없이 살 수 없었던 부인. 옛날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성이 죽이었지요. 죽부인은 위수라는 강의 마을에 살던 운이라는 사람의 딸이랍니다. 죽부인의 조상인 창랑씨는 음악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창랑씨를 전학으로 임명하여 음악에 관한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창랑씨는 문서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이 일에 큰 공을 세워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사관 일을 맡을 수 있었지요. 그러다가 진나라 시황제 때 분서 갱류가 일어나면서 창랑씨의 자손들은 점점 집안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분서 갱류란 시황제가 정치에 대한 비판을 금하려고 책을 불사르고 학자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이랍니다. 한나라 때 종이를 발명한 체륜의 문객 가운데에는 저생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생은 글을 배우고 나서 이따금 붓을 들고 죽시와 어울려 놀았지요. 그런데 저생은 사람이 가볍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죽시의 고든 모습이 싫어 걸핏하면 헐뜯더니 죽시의 할 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죽부인은 운이 익모의 딸과 혼이 나여 낳은 딸입니다. 죽부인은 처녀적에 아주 정숙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의남이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유혹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죽부인은 화를 벌컥 내며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남의 절개를 빼앗으려 하십니까? 절개를 잃게 되면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죽부인이 혼이 날 나이가 되자 송대부라는 남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부모가 말하였지요. 송씨 집안은 좋은 집안이다. 우리 집안처럼 지조가 깊은 집안이지. 그리고 송대부가 군자이니 우리 딸아이와 인연을 맺어도 되겠어. 이리하여 죽부인은 송대부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죽부인의 품성은 날이 갈수록 굳고 두터웠지요. 죽부인은 안개 낀 아침이나 달 밝은 저녁에는 실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휘파람을 불었지요. 송대부는 죽부인보다 18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선의 돌을 베어 곡성산으로 들어갔지요. 송대부는 산에서 바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부인은 외롭게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주 노래를 불렀지요. 그렇지만 마음은 쓸쓸하고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죽부인은 이때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술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죽부인은 청분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술을 아주 즐겨 마셔 그만 고갈증이란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죽부인은 자리에 누워 지내면서도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바른 몸가짐을 보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하였지요. 죽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삼방 절도사 유근은 죽부인의 행장을 써서 임금에게 보내었지요. 그러자 임금은 죽부인에게 절부라는 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 말기의 문인 이곡이 쓴 죽부인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죽부인전은 대나무를 절개 있는 부인에 비유하여 세상 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해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장군을 찾아 나선 스님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은 서해 바다 기슭에 있는 석다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산 기슭에는 적성골이라고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 나가 김을 매다가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새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 이름 모를 큰 새 한 마리가 동굴 속에서 나와 날아가고 있었지요. 이상한 새도 다 있다고 생각한 여인은 그 새가 날아 나온 굴 앞으로 가보았는데 새가 앉았던 자리에 큰 알 하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그 알을 고이 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아랫목에 두었더니 며칠 후 그 알이 깨어지며 귀여운 옥동자가 태어났지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빛이 어글어글한 것이 보통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 아이가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지중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활쏘기를 잘하였고 친구들 사이에 인정이 두터웠지요. 그래서 친구들은 늘 그를 따랐고 어른들로부터도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지요. 그는 집안 살림이 어려웠으므로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한편 짬짬이 소금밭에 나가서 삭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15살 되던 어느 해 하루 종일 소금밭에 나가 일을 하던 그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산 기슭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앞에 와서 길을 막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운 때라 무슨 짐승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 짐승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어흥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앞발을 들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얼떨결에 쥐고 있던 막대기로 놈을 한번 후려치고는 냉큼 들어 바위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은 내 다리를 쭉 뻗고 나자빠졌는데 소년이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큰 호랑이였던 것이었지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소년 을지문덕의 이름은 호랑이 장수로서 온 고을에 널리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그를 석다잔에 있는 우경 선생에게 보내어
무술을 닫게 하였으나 얼마 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을지문덕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마을에 있는 대장간 집으로 내려와 대장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대장간 주인은 을지문덕의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힘이 덜 드는 일을 시켰는데 며칠 풀무지를 하고 난 을지문덕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이거야 어디 어린애나 할 일이군요. 저는 오늘부터 쇠매를 잡겠습니다. 그럼 좋을 대로 하려무나. 주인의 승낙에 을지문덕은 곧 쇠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나 쇠매질을 잘하는지 대장일에 오랜 숙련된 주인도 그를 따를 수가 없었고 그는 혼자서도 주인이 하던 몫까지 다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고구려 땅으로 수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떠돌자 나라 안에서는 성들을 더 든든히 고쳐 쌓고 식량과 무기도 더 많이 장만하기 시작했으며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싸움터에 나갈 것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영양왕은 군사를 이끌 훌륭한 장수를 찾아내기 위하여 연일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으나 좀처럼 훌륭한 장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성을 출입하던 유명한 점쟁이가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대왕님, 나라의 운이 트이는가 봅니다. 나라 안에 훌륭한 장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만 찾아 군사를 이끌게 하면 아무리 큰 싸움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장수가 어디 있는가? 저도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힘이 장사이고 풍채가 보통이 아닌 훌륭한 인물이오니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 수소문하면 능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은 온 나라의 스님들에게 점쟁이가 일러준 힘센 장수를 찾아오라고 어명을 내렸고 어명을 받은 스님들은 전국 각 지방을 이잡듯이 돌아다니며 장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한 늙은 스님이 적성골에 나타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라 땀이 물 흐르듯이 흘러내렸지요. 스님은 잠시 다리를 쉬려고 큰 나무 아래에 들어가 앉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쟁강쟁강 쇠매질하는 소리가 아주 커다랗게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스님이 사방을 둘러보니 멀지 않은 곳에 대장간이 보이고 안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모습과 그 둘레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늙은 스님은 대장간으로 다가가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으나 스님이 찾는 그런 장수는 없었습니다. 헛걸음을 했다고 투덜거리며 돌아서 나오려는데 쾅쾅 하는 쇠매 소리가 유달리 크게 울려 나오기에 스님은 얼굴을 돌려 망치질 소리의 임자를 자세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이로군.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한 청년이 우통을 벗어 던지고 큰 쇠매로 모루 위에 놓인 쇠붙이를 내리치는데 남이 서너 번을 내리쳐도 못 해낼 것을 그는 단번에 척척 잘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남달리 몸집이 우람하고 생김새가 의젓하여 첫눈에도 장수의 기상이 느껴졌지요. 눈이 휘둥그레진 스님이 그 청년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니 훤칠한 이마에 오똑한 코, 일자로 딱 담은 입과 좌우로 올라간 눈썹, 그리고 이글이글 불을 뿜는 듯한 두 눈. 누가 보아도
훌륭한 장수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스님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즉시 궁중으로 달려와 왕에게 자기가 보고 온 사실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을지문덕 장군은 궁으로 불려 올라오게 되었고 그는 백성들의 여망대로 나라를 지키는 중책을 맡아서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쳐부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평안남도 증산군에 있는 석다산에 올라가면 을지문덕 장군이 쓰던 돌집이 있고 그 안에는 돌로 만든 책상도 있다고 하며 또 석다산 맞은편의 높은 산을 마우산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을지문덕 장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나온 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풍류마을 이야기. 오래전 옛날 풍류마을에 사는 정씨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 뒤 돌아오다가 여러 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하였지요. 빨리 오려고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장사를 치르느라고 며칠 동안 마을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른 가운데 김씨성을 가진 노인 한 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200여 년 전 당시 풍류마을 유지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씨가 죽기 전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명주실 한 타리를 꺼내어 큰 아들에게 건네었지요. 내가 죽거든 이 명주실을 가지고 서남 쪽으로 계속 풀어가다 끝나는 지점에 장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러면 자손이 흥할 것이야. 다만 너희를 포함하여 직계 후손들은 절대로 배를 타서는 안 된다. 명심하도록 해라.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백리길을 돌아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정씨가 그런 유언을 하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옛날에 정씨가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게 되었지요. 그래서 용하다는 도사를 불러 물어보니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도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호랑이 산이었지요. 혹 저곳에 묘를 썼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한 후 호랑이 산이라 불리는 곳이 명당일 것 같아 그곳에 선친의 묘를 썼는데 도사가 그것을 알아맞힌 것이지요.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도사가 마을 들판을 가로질러 먼 곳에 있는 개섬을 가리키며 저기에 묘를 쓰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주 먼 옛날 산 아래 관등 자리에는 하늘나라 선녀가 홀로 내려와 춤을 추었습니다. 때로는 춤을 추고 때로는 비파를 연주하였는데 그 가락과 자태가 어찌나 고운지 온갖 동물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장군이 선녀의 노래 가락에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배를 호랑이 산에 묶어두고 선녀에게 다가갔지요. 가까이서 선녀의 모습을 보고 장군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선녀는 갑작스런 인기척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장군의 훤칠한 용모에 반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굉음이 울려 둘을 갈라놓았지요. 장군에게는 천둥 소리 같았지만 실은 옥황상제의 호통 소리였습니다. 서둘러 올라오지 않으면 벼락을 쳐서 장군을 죽이겠다는 말이었지요.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로 올라갔고 영문을 모르는 장군은 커다란 북을 걸어놓고
선녀를 부르듯 북을 쳤습니다. 선녀가 서둘러 올라가다 놓친 비파가 지금의 비파 등이고 장군이 북을 쳤다는 곳이 북고개이지요. 그런데 장군이 호랑이 산에 배를 묶어두는 바람에 호랑이가 길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서쪽들 가장 자리에 있는 개섬의 기가 살아났다 하여 개섬이 명당이라고 합니다. 개섬의 묘를 쓰면서부터 정씨 집안은 대대로 번창하였는데 후손 중 한 명이 그 일을 잊고 호랑이 산을 건드는 바람에 다시 우환이 겹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점을 쳤더니 무당이 명주시를 주면서 서남쪽 끝에 묘를 쓰되 앞으로는 자손들이 배를 타면 우환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 장군의 원혼이 서린 호랑이산 가운데에서도 배의 형구구란 곳을 건드렸기에 후손들이 배를 타게 되면 화를 입는다는 것이 무당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이야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배를 타고 돌아오던 후손들이 화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서방이 잡은 물고기. 아주 오랜 옛날 함경도 명천 땅에 태서방이 살았습니다. 태서방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요. 오늘은 날이 맑으려나? 태서방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부터 쳐다보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태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인상을 찡그렸지요.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여 있군. 오늘도 고기잡이를 하러 가긴 틀렸네. 명천에는 벌써 사흘째 비가 내렸지요. 비가 오고 파도가 높은 날에는 바다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흘씩이나 공을 친 셈이었습니다.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하면 밥을 굶어야 하는데. 태서방은 걱정을 하다가 자기 방에서 다시 잠이 들었지요. 태서방, 걱정하지 말게. 바다로 나가면 날씨가 좋아질 테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게야. 태서방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지요. 태서방은 잠이 깼습니다. 이상한 꿈이네.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태서방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지금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처지가 아니야. 고기잡이를 못하면 식구들이 굶게 생겼는데. 태서방은 날씨와 상관없이 바다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멀리는 가지 않고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지요. 태서방은 배에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어느새 날이 개어 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그제야 태서방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이 말한 대로네. 금방 날씨가 좋아졌어. 그렇다면 고기도 많이 잡힐 것 같은데. 태서방은 기대에 부풀어 바닷속에 그물을 던졌지요. 이윽고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 속에는 고기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물고기였지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물고기인걸. 태서방은 그물을 던질 때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기는 난생 처음이었지요. 이제 그만 잡자. 잘못하면 배가 가라앉겠어. 태서방은 고기를 배에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태서방이 잡은 고기를 보았지요. 이 고기의 이름이 뭐지? 평생 어부 노릇을 했지만 이런 고기는 처음 보네. 나도 그래. 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지요. 여보게들, 보아하니 이름 없는 물고기 같으니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떻겠나? 우리 고을 명천에서 태서방이 잡았으니 명자와 태자를 떼어 붙여 명태라고 부르세. 그거 좋겠네. 그리하여 태서방이 잡은 물고기는 명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승 골려주는 법. 옛날에 시골 선비 하나가 벼슬 자리를 얻을 양으로 세도당당한 정승집 사랑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자 남들 하는 대로 뇌물을 써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는 벼슬 자리를 엿보는 선비들이 여러 들락날락 거리는데 어떻게든 대감 눈에 띄으려고 갖은 아양을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 선비도 재물을 꽤나 준비해 와서 바친 판인데 벼슬을 얻기는커녕 정승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지요. 들인 돈이 모두 허사가 된 데다 집에 돌아갈 노자마저 바닥날 판이었지요. 뒤늦게 후회받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만 화가 나버렸지요. 네,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그냥 갈 순 없지. 그러면서 무슨 꿍꿍이를 차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정승에게는 좋은 백마가 한 필 있어서 정승이 무척이나 아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마가 바깥 마당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남몰래 백마를 객사로 끌고 가서는 말의 몸뚱이를 온통 검게 칠해 놓았습니다. 다음날 정승 댁에서는 야단이 났지요. 정승이 출타를 해야 하는데 항상 타고 다니던 백마가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다른 말을 대령하였지만 길이 들지 않아서 맞득지 않으니 정승은 당장 백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럴 즈음 전라도 선비가 정승댁으로 흑마를 끌고 가서 말하였지요. 이 말이 제법 쓸만하니 정승께 바쳐주시오. 정승이 그 말을 보더니 생김새가 그럴싸하다며 안장을 지워 한번 타보았지요. 안장이 맞춘 것처럼 딱 맞는 데다가 가기도 아주 잘 가고 말귀도 어찌나 잘 알아듣는지 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분이 좋아서 그만 인심을 턱 썼지요. 여봐라, 이 말을 누가 바쳤다고? 그자에게 먼 고을 자리 하나 내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선비는 평안도 한 고을 사또 자리를 얻게 되었지요. 이리야 어찌 되었든 새 원님이 고을에 부임하여 선정을 펼치니 백성들이 명관이 왔다고 칭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승은 백마를 까맣게 입고 새로 얻은 흑마를 애지중지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만 일이 나고 말았지요. 선비가 말을 바칠 적에 절대 비를 맞히거나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인데 뜻하지 않은 소나기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마부가 깜빡 조는 사이 먹구름이 끼면서 소낙비가 내렸던 것이지요. 말의 온 몸에서 검은 물이 흐르며 군데군데 흰 점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마부가 울며 정승에게로 말을 끌고 가서 땅에 엎드려 사실을 고하였지요. 정승이 당장이라도 물고를 낼 것처럼 마부와 말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구나. 여봐라, 미지근한 물 한 동이 후딱 대령하라. 마부를 시켜 말 몸뚱이를 씻어내니 먹물이 주룩주룩 벗겨져 나갔지요. 다 닦아내고 나니 옛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분명했습니다. 정승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버렸지요. 그때에는 임금보다 정승 세도가 더 당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승은 당장 대궐에 들어가더니 임금께 청하여 제 큰 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았지요. 당장 평안도 고을로 내려가 그놈을 봉고 파직하고 박사를 내어라. 정승의 큰아들은 어사가 된 기분에 마패를 만지작 거리고 거드름을 떨면서 길을 나섰지요. 행색은 거지 차림이었지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를 했을 때에는 이미 관가에서 박아놓은 정탐꾼이 어사 행차를 눈치챈 뒤였지요. 어사는 고을 관아에 도착하여 호기롭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사또이야 육방 관속과 하인들이 모두 상복을 해입고 머리를 푼 채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어사가 관속을 붙들고 물으니 대답이 뜻밖이었지요. 말 마시오. 방금 전 한양 정승께서 급사하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사또께서 은인이 돌아가셨다면서 저리 슬피 곡을 하고 계시다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지요. 그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웬일이람? 어사는 출두고 뭐고 따져볼 틈도 없이 관아를 뛰쳐나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떨어진 베옷을 하나 얻어 입은 채 불이 나게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통곡을 하면서 대문을 밀고 뛰어들었지요. 아버지, 어찌 이리 가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정승이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눈을 부라렸지요. 아니 이놈아, 네가 지금 뭐하는 짓이란 말이냐? 그러자 어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놈아, 죽긴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하고는.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였지요. 정승은 둘째 아들에게 암행어사를 시켜 평안도 고을로 떠나보냈습니다. 형이 한번 당한 터라 둘째 아들은 꽤나 조심을 하였지요. 거지 대신 장사치로 가장하고 마패를 보찜 깊이 감춘 채 평안도 고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본색을 감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보찜이 어설픈 데다가 팔자 걸음이 어찌나 느린지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여자를 밝히던지 젊은 여인네만 보면 발을 멈추고 해죽거리며 침을 흘렸습니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접어들어 관가를 향해 가는데 평생 처음 걸어보는 먼 길에 발이 다 부르터 버려서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지요. 날이 저물어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멀리 덩그런 기와집에 술 주자 한 글자가 출렁이니 애타게 찾던 곳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어서 오세요. 아리따운 여인이 쪼르르 나오더니 분길 같은 손으로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방 안에 들고 보니 다른 손님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차려온 밥을 맛있게 먹고 술까지 거하게 걸치면서 힐끔힐끔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지요. 어사는 그만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자는 상을 들고 나가 치우더니 새로 단장을 하고 들어왔지요. 자네 소원을 다 들어줄 터이니 내 소원 딱 한 번만 들어주구려. 손님은 참 운도 좋습니다. 우리 서방이 성질이 불같은 데다가 생긴 건 산적이라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 내일 돌아온다 하니 한번 회포를 풀어봅시다. 어사가 급한 마음에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여인이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하였지요. 서방님 목소리네. 손님, 큰일 났소. 서방 눈에 띄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리 숨으시오. 그러면서 괴짝을 가리키니 어사가 급한 김에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괴짝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여인이 괴짝 문을 덜컥 잠그고서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 하더니 나가요 하면서 나가서 문을 따고서 남편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불호령을 했지요.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 문을 딸 일이지. 뭐하는 짓이야? 나랑 살기 싫다 이 말이지. 집에 오자마자 왜 또 큰 소리예요? 그래요. 이제 더는 당신하고 살기 싫습니다. 뭐라고?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참에 아주 딱 갈라서자. 아주 내 맘과 똑같군요. 그때 암행어사가 괴짝에 갇힌 채로 은근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그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살림을 나누기로 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것저것 다 나누더니 끝으로 괴짝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 괴짝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남자에게 이런 괴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겠어요.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더니 톱을 가져다가 괴짝을 켜기로 들었지요. 어사가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했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며 말하였지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 고을 사또가 정치도 잘하시는데 거기 갖다 바칩시다. 다음날 남자가 사또를 찾아가서 동원 마당에 괴짝을 내려놓고서 사연을 아뢰자 사또가 말하였지요.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가는 귀한 물건이로구나. 쓸 데가 있을 듯하니 잘 되었다. 내가 괴짝 값을 후히 쳐주마. 엽전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괴 속에 갇힌 어사는 그때까지도 속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른 채 괴짝 뚜껑이 이제나 열릴까 저제나 열릴까 잔뜩 마음을 졸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괴짝을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가 들으니 겨우 망신을 면하기는 했으나 앞일이 캄캄하였지요. 여기 갇혀서 어찌 한양까지 가나? 마부가 말을 준비하여 괴짝을 싣고서 한양으로 내달리는데 어찌나 덜컹거리는지 온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 괴짝 안을 뒤져보니 먹다 남은 백설기와 술 한 병이 손에 잡혔습니다.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 찔끔거리는데 그놈의 술이 시기는 또 어찌나 신지 몰랐지요. 괴짝이 정승댁에 도착하니 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다고? 보아하니 여자가 쓰는 물건이라 집안 안악들을 다 모아놓고서 뭐가 들었는지 보려고 괴짝을 열었지요. 그랬더니 그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 놈이 벌거벗은 채로 울면서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정승이 아니었지요.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다시 암행어사를 시켰습니다. 넌 형들과 달리 점잖고 공부가 깊으니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 가서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고 오너라. 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막내 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유람차 나선 선비 모양으로 유유히 길을 나섰지요. 마음을 단단히 잡아먹었음은 물론이었습니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하여 농사꾼들 일하는 걸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기이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멀리 기묘하게 생긴 산 봉우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무언가 희끗희끗 울긋불긋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이보시오 농부님들, 저 산봉우리에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뭘 보고 그러시오? 저기 저 산봉우리에 울긋불긋 무엇이 움직이고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나니 말이오. 그러자 농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하였지요. 아니 저기에 뭐가 있단 말이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저게 안 보인단 말이오. 그때 늙은 농부 하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보인단 말이오. 저기 저 봉우리 이름이 신선봉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9월 9일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고들 하지요. 전설로만 알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러자 농부들이 다들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신선봉과 어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어사 마음이 아주 뿌듯해졌습니다. 어사는 산 봉우리로 향했지요. 가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선들의 잔치가 분명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리따운 선녀와 청의 동자들이 사뿐사뿐 걸으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어사가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바둑 두던 노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신선들이 있는 곳에 속세 사람이 웬일인가? 손님이 왔으니 술이 없을 수 없지. 이리와 한 잔 받게나. 어사가 다가가자 노인이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 술로 말하자면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을 사는 술이니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네. 어사가 감격하여 술을 받아 먹으니 신선의 술이라 그런지 독하기도 무척 독하였지요. 그때 함께 바둑 두던 노인이 다시 술을 권하였지요. 또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인이 선녀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분께 한 잔 권하거라. 그러자 선녀 8이 쪼르르 달려들어서 네 잔 받으시오. 네 잔도 받으시오. 독주를 환껏 권했습니다. 팔 선녀로부터 연거푸 잔을 받은 어사는 정신을 잃고 푹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사가 쓰러지자 신선과 선녀 동자가 달려들어 자리를 싹 걷어서 말끔히 치우고는 어사의 머리카락과 눈썹에 온통 하얀 칠을 하여 백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 스님들이 입는 장삼을 덮어놓고 사라져 버렸지요. 옆에는 썩은 쇳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어사가 한참을 자다 일어나서 보니 산중에 홀로 누웠는데 옷과 짐이 모두 사라지고 중의 장삼을 덮고 있는 것이었지요. 마침 옆에 명경 조각이 있어 얼굴을 비춰보니 머리와 수염에 눈썹까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신선주를 석 잔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데 내가 여러 잔을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신선이 되어 잠든 사이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내 옷이 다 썩어 달아났구나. 어떤 지나던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덮어준 게야. 그나저나 마패가 이리 썩어 문드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단 말인가? 어사가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를 살펴보니 전에 만났던 늙은 농부들은 간 곳 없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여기 이 고을 모선비가 원님을 하고 있는 곳이 맞소? 아니 웬 사람이 벌써 돌아가신 분을 찾는단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손자가 원님을 하고 있다오. 내가 진정 신선이 되긴 되었구나. 그새 100년이 흐른 게야. 어사가 그 길로 터덜터덜 걸어서 한양 본가로 들어가니 정승이 평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가 막내 아들 꼴을 보고서 어안이 벙벙 말을 못하였지요. 그러자 어사가 다가가서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참 자손이 조상을 닮는다더니만 너는 몇 대 손자인지 우리 부친을 꼭 닮았구나. 이놈아, 내가 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다. 그러자 정승이 아들 머리를 제대로 쥐어박았지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그러고도 한참을 더 지나서야 비로소 막내 아들은 자기가 속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정승이 기가 막혀 말하였지요. 아이고 그놈, 천년만년 원님 노릇 해먹게 그냥 둬라. 그래서 그 시골 선비는 원님 노릇을 평생 원없이 하고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 소굴에 갇힌 여인. 이완이 어렸을 적 산으로 사냥을 가서 사슴을 쫓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해가 떨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음이 몹시 다급해지고 말았지요. 돌아갈 길을 찾아 산이 갈라진 곳에 이르니 희미하게 나뭇길이 나 있었지요. 그 길을 따라 차츰차츰 앞으로 나아가니 큰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잠시 후 한 여인이 나와 말하였지요. 여긴 손님이 머무를 곳이 아니니 어서 가십시오. 이공이 그 여인을 보니 나이는 20 남짓한데 꽤 미인이었지요. 날이 어두워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방이 아까워 하는 말이 아니고 천금 같은 목숨을 버릴까 염려되어 하는 말입니다. 문 밖을 호랑이에게 죽느니 차라리 집 안에서 죽겠소. 이공은 문을 밀치고 들어갔지요.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공을 방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맞아 앉은 뒤 이공이 영문을 물으니 여인은 조심스레 말하였지요. 여기는 도적의 소굴입니다. 저는 양가의 딸로서 도적에게 잡혀 여기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났지요. 자결도 못하고 지금까지 구차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제 소원은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도록 받들어 모실 생각이었건만 하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럭저럭 오늘까지 살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도적은 어디 있소? 마침 사냥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올 것이니 손님이 여기 계신 걸 알면 저와 손님은 죽을 것입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죽더라도 배고픈 건 못 참겠으니 밥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녀는 곧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어왔습니다. 그녀는 또 술을 따라 권하였지요. 이공은 이미 술을 취하게 마시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웠지요. 그 여인은 불안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러시다 후환을 어찌하시렵니까?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차피 일은 벌어진 것이지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에 남녀가 한 방에 같이 있는데 어찌 혐의를 면할 수 있겠소? 비록 사실이 없다 하여도 누가 믿겠소?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인데 겁낸다고 무엇이 나아지겠소? 조금 뒤 뜰에서 탁탁 하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벌벌 떨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적괴가 왔네요. 어찌합니까? 이공은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문 밖을 살펴보니 사슴과 멧돼지가 뜰 안에 가득가득했습니다. 이윽고 건장한 사내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지요. 키가 아주 크고 얼굴은 사납게 생겼는데 손에는 장검을 들고 낯빛은 약간 취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워있는 이공을 보고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어떤 놈이 감히 이곳에 온 것이냐? 이공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짐승을 쫓아 산에 들어왔다가 날이 어두워져 여기에 왔느니라. 너는 담이 큰 것이냐? 어찌 그리도 대담한 것이야? 기숙하려면 바깥 사랑에 있을 것이지. 감히 안방에 들어온 것도 죽을 죄인데 너는 손님으로서 주인을 보고도 예의를 차리지 않고 벌떡 누워서 쳐다보니 이 무슨 도리이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냐? 이공은 웃으며 말하였지요. 깊은 밤 남녀가 한 자리에 붙어 앉아 있는데 비록 깨끗한 마음이라 한들 너는 믿겠느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마련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네가 하는 대로 맡겨두겠다. 적게는 큰 새끼 줄로 이공을 묶어서 들보 위에 달아매고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문 밖에 사냥해온 짐승들이 있으니 삶아 오너라. 그녀는 벌벌 떨며 밖에 나가 노루와 사슴의 털과 창자를 제거하고 솥에 넣어 무르도록 익혀가지고 큰 소반에 차려 들여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기는 연하여 썰기 쉬웠지요. 적게는 또 술을 가져오게 하여 큰 사발로 한 동이를 모두 기울이고 허리에서 칼을 뽑아 고기를 썰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사람을 곁에 두고 혼자 먹을 수 있겠느냐? 너는 곧 죽을 놈이지만 맛이라도 보거라. 이공은 입으로 칼끝에 꽂힌 고기 덩이를 받아 먹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적게는 이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말하였지요. 과연 장사로구나. 이공이 화를 내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거든 얼른 죽일 것이지 어찌하여 놀리는 것이냐? 적게는 크게 웃으며 칼을 던지고 일어나서 이공의 결박을 풀고 손을 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당신 같은 천하의 남자를 이제야 처음으로 보게 되었구려. 장차 세상에 크게 쓰여 나라의 간성이 될 것인데 내 어찌 죽일 수가 있겠소? 저 여인은 비록 내 아내이기는 하지만 본래 혼이 난 아내가 아니며 그대가 한밤에 사랑하였으니 이미 정이 통한 것이오. 지금부터 그대에게 붙여 시중을 들게 하고 또 창고 속에 있는 재물을 모두 당신이 쓰게 하겠소.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수중에 돈이 없어서야 되겠소. 굳이 사양하지 마시오. 나는 여기에서 떠날 것이오. 적게는 또 술 한 동이를 가져오게 하여 대작하며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후일 나는 반드시 큰 액이 있어 목숨이 당신의 손에 달릴 것이니 이날의 정을 잊지 말기 바라오. 말을 마치고 적게는 훌쩍 떠났는데 어디로 향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공은 곧 마구간에 있는 말을 끌어내어 여자를 태우고 재물을 실어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 이공이 훈련 대장으로 포도 대장을 겸하고 있을 때 지방에서 큰 적괴 한 명을 잡아 올렸습니다. 조사를 하려 할 적에 그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산중에서 만난 그 적괴였지요. 이공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고 곧 지난 일을 임금에게 자세히 아뢰어 너그럽게 용서를 받게 하였지요. 그리고 석방시켜 장교의 대열에 소속시켜 주었습니다. 그자가 용력과 재간을 갖추어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하였으므로 이공은 깊이 신임하였다고 합니다. 명의가 된 매잡이. 옛날에 매사냥을 해서 살아가는 매잡이가 있었지요. 어느 날 매잡이가 여느 때처럼 매를 날린 다음 뒤를 쫓는데 매한테 쫓긴 꿩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매가 꿩을 쫓아 굴로 들어가자 매잡이 또한 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데 들어가고 보니 굴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가도 끝이 없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매잡이가 매를 찾으려고 한참을 헤매는데 갑자기 몸이 어디론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 비가 오는구나. 장독을 덮거라. 매잡이가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나아가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갑자기 커다란 신천지가 펼쳐졌지요. 파란 하늘 아래 냇물이 흐르고 동네가 모여있으니 완연히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굴을 빠져나온 게로군. 매잡이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정자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갔지요. 모를 심던 임꾼들이 한창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잡이는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양으로 가까이 가보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빤히 보고도 조금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잡이는 화를 내면서 거기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갔지요. 그쪽에도 또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기에 그리로 다가갔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본 척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무슨 인심이 이렇담? 거 나도 좀 먹읍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손으로 제치고 들어가 앉으니 그 사람이 힘없이 픽 하고 쓰러져 버렸지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났네.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잖아. 그러면서 차지를 주무르고 한바탕 야단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지금 이 사람들 혹 나를 못 보는 것이 아닌가? 매잡이는 일부러 사람들 눈앞을 왔다 갔다 걸어다녀 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곳을 들어왔군. 그나저나 재밌는걸. 매잡이가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데 저 앞에 웬 어여쁜 처녀 하나가 길을 가는 것이 보였지요. 옳지, 저 여자를 한번 따라가 보자. 매잡이가 꽁무니에 바짝 붙어 졸졸 따라가는데도 처녀는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매잡이가 처녀 뒤를 따라서 한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큰 집이었지요. 하인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매잡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 집에 좀 머물러 볼까? 그날부터 매잡이는 그 집에 머물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집어먹고 틈만 나면 처녀 옆에 붙어 앉아서 처녀를 놀렸지요. 댕기도 흔들어 보고 머리도 쓰다듬어 보고 안아도 보고 말입니다. 밤이 되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꾹 붙어 잠을 잤습니다.
그때부터 처녀는 밥도 못 먹고 몸이 비쩍 마르기 시작하였지요. 가끔 실성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점괘를 뽑아 보았지요. 이거 하늘 귀신이 들었습니다. 하늘 귀신이 내려와서 아가씨를 데리고 놀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한번 크게 경을 읽어야겠군요. 아흘에 동안 경을 읽으면 물리칠 수 있을 geb니다. 옆에서 그 말을 모두 듣고 있던 매자비는 웃기고 있군. 내가 이리 듣고 있는데 경을 읽는다고 무슨 소용이람? 하면서 처녀 댕기를 싹싹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집에서 굳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든 말든 매자비는 차려놓은 음식을 양껏 먹고 처녀에게 장난질하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아흘에째 되던 날, 그날도 실컷 배를 채운 매자비가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경쟁이가 웬 조그만 병을 하나 갖다 놓고서는 신장대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지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면 임금 되니 들어가라. 속으로 비웃던 매자비는 문득 그 병이 어찌 생겼는가 궁금증이 나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머리를 병에다 가져다 대었지요. 그때 경쟁이가 신장대로 엉덩이를 탁 때리니 매자비는 피할 틈도 없이 병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경쟁이는 얼른 메밀떡 마개로 병 주둥이를 꼭 막더니 기름 보자기로 둘둘 말아 새끼로 칭칭 동여매었지요. 그러고는 땅을 파고 병을 묻어버렸습니다. 매자비가 병 속에서 뒤늦게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을까 동네 조무래기들이 몰려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다. 아무개네 집에 붙은 귀신을 잡아 파 묻었대. 한번 꺼내볼까? 그러더니 땅을 파고서 매자비가 갇힌 병을 꺼내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놀던 중에 한 아이가 한껏 뽐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그러더니 그만 작대기로 병을 후려 갈겨서 병이 쨍 하고 깨져버렸지요. 그 바람에 매자비는 겨우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0년 감수한 매자비는 그 동네를 떠나 옆 동네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곳 사람들 역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웬 하얀 노인 하나가 매자비를 보고는 말을 걸어왔지요. 아니, 여긴 어찌 온 것이야? 아니, 노인장, 어찌 저를 알아보십니까? 알만하니 알지. 어찌 된 것이야? 매자비가 거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구구절절 느려놓자 노인이 다 듣고 나더니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지. 괜히 장난질을 하다 죽을 뻔했구먼.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나도 하늘의 사람이네. 지상 사람이라고. 어쩌다 여기로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군. 그런데 여기 오래 살면서 여기 물과 음식을 먹다 보니 사람들이 차츰 나를 알아보게 되었네. 그래서 여기서 의원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네. 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여기서 나랑 함께 사세나. 그래서 매자비는 그 집에서 노인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노인의 일을 돕다 보니 어느새 의술에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났지요. 어느 날 매자비는 그제서야 문득 지상에 두고 온 처자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나자 참을 수가 없었지요. 영감님,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한 1년만 더 있다 가게나. 아닙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자 노인장은 할 수 없다는 듯 일어서더니 부적을 한 장 써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 건너 산 속에 있는 암자를 찾아가 보게. 부적을 받아든 매자비는 노인과 하직하고 물어 암자에 당도하였지요. 주지 스님을 찾아 부적을 전해주니 주지 스님이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웬 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다락문을 열고 들어가라기에 매자비가 다락으로 올라가니 문을 쾅 닫고서 자물쇠를 덜컥 잠가버렸지요. 다락에 갇힌 매자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닫힌 문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매자비가 어두운 다락을 이리저리 뒤져보는데 다락 한 구석에 웬 이상한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다가가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깊어서 한참 가도 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기어가는데 갑자기 몸이 쑥 빠지는 듯 하더니 눈앞에 환한 세상이 펼쳐졌지요. 드디어 내가 살던 세상에 돌아왔구나. 매자비가 겨우 길을 찾아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니 집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온 듯 깜짝 놀랐지요. 매자비는 지하국에서 익힌 의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리는 처방은 귀신 같아서 오래 묵어 못 고치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지요. 그러다 보니 오래지 않아 매자비가 명의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이 진동을 했습니다. 매자비 또한 자기가 못 고칠 병이 없다며 자신만만하였지요. 그때 나라에는 임금이 모친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병에 걸려 우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상을 내걸고 전국에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들여 병을 보이는데 병을 못 고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였지요. 마침 매자비가 신비한 명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궁궐에서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매자비는 환자를 보는 순간 까무러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궁궐의 외진 별당 안에서 아주 커다란 황구렁이가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의 모친 대비마마라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몸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매자비는 환자에게 다가갈 엄두도 나지 않았지요.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도 일단은 시간을 벌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니 금방 고칠 수가 없습니다. 3달 열흘 말미를 주면 고치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자비는 궁궐 한 구석 초당에 홀로 거처하면서 밤마다 청수를 떠다 놓고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발 우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하국에서 만났던 그 노인장을 만나기를 청원하는 기도였지요. 그렇게 99일째 이른 날 쿵 소리가 나더니 노인장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데 들어보니 기상천외한 이야기였지요. 대비께서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느라 욕망이 사무쳤어. 궁궐의 젊은 내시를 탐하는 마음이 생겨 골수에 미치니 저 지경이 되고 말았지. 이 병은 하얀 개의 성기 99개라야만
고칠 수 있다네. 개의 성기 99개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서 던져주면 효염이 있을 게야.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봉지에 싼 것을 건네주었지요. 앞으로 팔자에 없는 의원 노릇은 그만두게. 공연히 고집을 피우다가는 제 명에 못 죽게 된다네. 이 약을 먹으면 뭔가 벗어날 방도가 있을 게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지요. 다음날 약속한 100일이 차니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당장 사람들을 시켜 개의 성기 99개를 구하도록 하였지요. 물건을 받아든 매자비는 노인이 일러준 대로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33개씩 그것을 던져주었지요. 황구렁이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날름날름 받아 삼켰습니다. 마지막 99번째 물건을 탁 받아 삼키자 구렁이가 몸을 비비꼬더니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변하였지요. 데비마마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매자비에게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의 금은 보화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것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매자비는 노인장이 해준 말을 잊지 않고 봉지를 꺼내어 약을 먹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눈동자가 휘딱 돌아가면서 초점을 잃어버렸지요. 누가 보아도 완연한 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요. 매자비는 그날부터 장님으로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기를 누설한 죄로 장님이 되어 가진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의술을 쓰지 않았지요. 다만 임금에게서 받은 재물을 가지고 평생을 일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